이제 패널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지정 패널 세 분이 일단 패널 토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 TV, 네이버 TV로 들어온 질문들을 비롯한 종합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세 분이신데요. 제가 간단히 세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십니다. 이영문 센터장님은 사실 아주대학의 정신과 교수로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수로서의 생활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호련히 교수직을 던지시고 사회로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 전에 또 국립공주병원 병원장도 하시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또 의료 인문 사회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아마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윤대인 교수입니다. 윤대인 교수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시고, 역시 현재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남센터 교수로 계시고 주로 라이프스타일 관련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고, 아마 윤대인 교수께서도 칼럼이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늘 아마 좋은 말씀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진환 기자 있습니다. 이진환 기자께서도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의학 전문 기자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현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차장으로 계십니다. 아마 조금 1, 2년 된 것 같은데 카카오 유튜버도 하시죠? 예, 유튜버도 해서 아마 좋은 의료 컨텐츠를 또 제공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토론자가 재미있는 토론을 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영문 센터장님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 혹시 뭐 생각나시는 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딴 데서는 들을 수 없는 오늘 또 발제 잘 들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앞으로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사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렇게 예측을 이제 하신 걸 잘 들었는데요. 극단적인 어떤 선택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자살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언급 아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편견으로 인해서 혐오에 대한 문제가 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현재 사회 방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장기화에 어떤 정도로 봐야 되냐 하는 관점인데, 저는 뭐 장기보다는 그냥 중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자살에 대한 문제는 금년도를 지나서 내년도 정도에 갔을 때 현행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짐으로 보이는 것 중에 청소년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자살이 이미 좀 증가한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의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을까 지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희생을 당하는 그룹들이거든요. 20대 여성들이. 그래서 직장 내에 어떤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가장 방출되기 쉬웠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잡을 잃게 되고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과정들도 있었고, 학업에 대한 중단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장 취약성이 있는 쪽에 내몰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 문제를 왜 적게 생각하냐면, 청소년은 생각보다 교육 체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 내부에서 교육이 가장 우선시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아젠다로 인해서 그래도 보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에 어려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학교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졌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들은 그래도 보호가 되는 측면이 있었다.
상대적으로 여성 청년층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힘들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편견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문제는 예상됐던 문제들이죠. 특히 그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시대는 100년 전에도 비슷한 그 스페인에서의 스페인 독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뭐 미국 내에서 왔을 때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서 백신이 아니라 마스크 거부 운동도 당시에 펼쳐졌었고, 거꾸로 그 당시에도 음모론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적십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스크를 꼭 쓰라고 캠페인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났던 미국 내에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혐오가 벌어지냐 하는 것은 아까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발전하셨던 박한성 교수님하고 그리고 장대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그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얻는다면은 애매모호함성이 있을 때가 좀 더 이런 이 편집적인 프로세스를 북돋습니다. 그 뭐 대성관계 이론에서 나왔던 학설들이죠. 이게 파라노이드한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이유는 가장 그 대상 자체가 애매모호할 때,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도 불가능하고 예측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일 때 더 많은 이런 편집적인 의심이 강한 것이 돌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그 죽음과 같은 그다음에 팬데믹과 같은 파급 효과가 클수록 훨씬 더 의심을 하게 되고 남을 불안한 속에서 이게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가 코비드가 정확하게 우리를 편집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데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좀 제가 예상하는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우리 한국의 어떤 데미지 자체가 다른 나라의 어떤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적게 저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좀 더 과장된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취약한 공공의료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세 번째까지 오는 웨이브를 막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아까 장대 교수님 이야기하셨던 그 잘못된 정보들, 인포데믹이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도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나 유럽에도 인포데믹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한국에서의 언론이 문제가 나중에 이진환 기자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 저는 공공의료의 측면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때가 많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예상대로 극과 극으로 나뉘어진 것들이 얼마 정도 장기간 갈 것이냐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낙관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데미지 자체가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팩트가 낮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를 과대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결책이 뭐 너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좀 해결책을 이야기를 하자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정신건강에 대한 담론을 키워나가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주체인 저와 나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카운터파트인 객체인 너,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 혹은 대상이라고 그러죠. 나와 대상과의 관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공동체적인 삶을 하는 거에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강이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문제는 인간들이 무한 경쟁으로 흐르게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정신건강의 가치는 사회적 책임하에 사회적 공유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흐름 속에서 극도의 어떤 혐오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협력적으로 한국 사회가 흐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걸 사회적 치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회적 치유에 대한 것에 대한 공론이 형성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후반기에 좀 더 백신에 대한 문제가 굳건하게 되고 팩트가 좀 더 밝혀지게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과학에 대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과학과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협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도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가 이번에 코로나와 함께 하는 해결책에 많은 이슈화가 되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많은 솔루션을 줄 수 있다고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문 센터장님이 그 인포데믹 그 말씀하셨고 아까 장대익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결국 이제 인포데믹이라는 게 잘못된 정보를 자꾸 이제 이렇게 전파시키고 또 거기에 또 덧붙여가지고 더 크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최근에도 백신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인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 이런 거 혹시 뭐 간단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영문 선생님 하시고 장대익 선생님이 잠깐 좀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대익 선생님 코멘트 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예. 사실 인포데믹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일단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채널들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 관련해서는 의료계라든가 아니면 이쪽 언론들이 명확하게 사실들을 알려주는 게 필요할 부분인 것 같고 또 투명하게만 전달한다는 것이 그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똑같은 정보량을 갖고 있어도 그걸 불안으로 대할 수가 있고 그거를 되게 안심하게 대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일종의 넛지 같은 게 필요하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똑같은 통계 자료를 얘기하면서도 그거의 파장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혹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사실은 뭐 거의 유일한 방법은 과학적 마인드밖에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거친 그런 어떤 의심하는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뭐랄까요 증거에 기반한 그 마인드셋이라고 본다면 사실 그것을 잘 함양하고 잘 과학적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방법이 사실은 이 결정적으로 이런 궁극적으로는 인포데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잠깐 말씀만 다음에 제가 토론 시간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지정 토론으로 윤대인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잠깐 인포데믹 이야기가 나와서 인포데믹에 대한 최고의 방어는 사실은 이제 논리적 추론을 잘하는 거다. 주로 이쪽 이야기들이 많이 됐는데 최근에 한 연구를 보면 소위 페이크 뉴스 그런 잘못된 정보에 있어서 논리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흥분이 돼 있다든지 또는 부정적 감정, 불안이 많아도 좀 더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의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좀 마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좀 외부에 대한 분노,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는데 또 해석하기는 그 외부를 향한 분노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그게 좀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거는 내면의 외로움이나 불안이 외부를 향할 때 이제 분노로 표현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 뇌 안에 스트레스 회로가 지금 과열된 상황인데요. 이 불안만 봐도 지난달에 발표된 한 좀 전 세계를 대상 한 35개국 대상으로 한 논문을 보면 진짜 인류와 인종과 국가를 가리지 않고 중등도 이상에서 이제 극심한 그 불안 그 정도를 느끼는 분이 거의 3명에 1명꼴인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장기화되다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 끝났다고 해도 이게 좀
이 뇌 안에서의 이제 어떤 이런 굉장히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장기화하는 게 기억이나 여러 형태로 이제 남아 있다 보니 인간 벌써 일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약간 이 금단 증상처럼 뭐 어떤 외로움이라는 걸 요즘 본능이라고 그러죠. 그 연결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마치 금단 증상처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싶은 그런 행동 패턴도 나올 수 있고, 사실 지금 금지되어 있는데 또 일부 분들은 더 모이려고 애쓰는 이런, 그래서 그게 좀 문제되는 행동도 보이고 있는데요. 반대로 팬데믹이 끝나도 좀 편히 만나고 싶고 뭐 여러 명 만나도 되는 상황이 돼도 어떤 그런 아까 그것도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 뭐 행동적 면역 시스템이 잘 꺼져주면 되는데 계속 좀 지속이 되는 이런 형태의 것, 그거를 내면적으로 보면 위기에 대한 그 회피 반응이 좀 계속 이어져서 좀 전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좀 두려워하고 만나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외로움이라는 이런 감정이 좀 전 인류적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고, 이 뇌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다양한 반응이 나오지만 이 일종의 많이 쓰다 보면 스마트폰 방전되듯이 요즘 스트레스만큼이나 아주 그 많이 쓰이는 단어가 번아웃되었다. 그래서 이제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전에는 번아웃이 이제 과도한 업무나 복잡한 인간관계로만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화됐던 게 외로움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한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럼 외로움 자체가 상당한 번아웃의 중요한 원인으로서 이야기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외로움이, 고립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좀 개인 차원에서라도 그 질문도 좀 온라인 선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이런 변화가 있는데 좀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좀 관리할지 좀 적극적인 좀 그런 걸 좀 훈련하고 받아들이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다. 나중에 뭐 이거 당장 거는 아니지만 뇌 건강 측면에서도 작년인가 란셋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병이 뇌 건강 쪽 하면 치매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좀 노력하면 위험 요인 좀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걸 한 40%쯤 보는데, 의외로 고혈압 당뇨를 합한 게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이랑 우울증의 8% 정도 해당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의 외로움은 여러 관계 문제도 있고, 이 분노가 바깥으로 향한 것만 문제지만 사실은 요즘 전반적으로 자기 비판이라 그러죠. 이 자기 비판이 높이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좀 병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울증 진단도 가능한 건데, 그것도 동시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외로움, 자기 비판, 외부에 대한 분노, 이런 거는 나중에는 하드웨어적인 뇌 건강에도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시스템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게 당연히 병행돼야 되는데, 우리 각 개인이 좀 마음 관리에 대한 뭐 훈련이랄까요, 연습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잘 해나가야 되는, 스트레스와 잘 좀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그런 마음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좀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대현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외로움이 좀 문제인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외로움이라는 게 너무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좀 감정으로만 자꾸 우리가 치부하는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또 역설적으로 좀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좀 바쁜 생활을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런 사태가 터져서 이제 사회생활도 좀 어려워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외로움을 느낀다. 근데 사실 인간이 원래 외로운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나름대로의 그런 힘, 또는 뭐 그런 외로움을 직면할 수 있는 여유, 뭐 이런 게 사실 좀 필요한데,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안 해왔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짧게만 뭐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우리 생물학적으로 그렇지만 마음 측면에서도 균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툭툭 던지는 말 보면 외롭단 말도 하지만 사실 더 많이 했던 게 혼자 좀 있고 싶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사실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결핍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능이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원하고 그래서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그 외로움인데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 적절히 그 외로움의 좀 반대편에 있는 게 자유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자유와 또 그 친밀감, 그 균형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좀 균형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지금 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 마음 관리의 중요한 그 것 중에 하나가 이 한 발짝 물어봐서 그것도 일종의 내 마음이 주는 잘못된 정보를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건데 외로우면 난 불행한 거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외로울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외로움도 즐겨보자. 뭐 이런 차원의 뭐 일종의 인지 요법도 되고 있는데요. 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지형 토론으로 이진환 기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이 토론장은 일반인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내용이 참 와닿고 그다음에 이렇게 심각하다는 게 좀 심각한 건 알겠지만 왜 심각해지는 어떤 심리적인 이유라든지 이런 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언론인들도 사실 이게 모든 사건이 대개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 마무리되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그래 왔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1년 넘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은 좀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기자들도 참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특히 그중에 어제 신문에 한번 언론 기사들이 많이 쏟아진 게 바로 코로나 블루가 20대, 30대에서 10명 중에 3명이 이렇게 심하게 앓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자체가 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들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보면요, 우울감을 경험한 학생이 이제 17.3% 나왔는데 그중에 특히 여고생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 오늘 그 발표 자료도 보니까 여자여서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게 나와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어떤 좀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코로나 이제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이나 짜증 이런 것들, 무기력 이런 심리 상태, 부정적인 심리 상태가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이 초중고 학생들이 무려 44.9%가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우리 사회를 점점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대개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결국은 이제 병원 가서 뭐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라든지 그 언론인으로서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절실한데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이제 유튜브로 사실 코로나 블루를 검색해 보면 그냥 개인적인 어떤 이길 수 있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많이 좀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결책들이 너무 보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번 한 3개 정도 사례를 들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위닥터 위클래스 온라인 자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초중고 고등학교 이제 이렇게 상담한 선생님들이 미리 예약을 하면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담쌤이 학생들하고 상담했을 때 도저히 이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도달했을 때 그걸 그 정신과랑 연결시키는 그런 온라인 자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던데요. 그걸 좀 활성화를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 또 비대면 다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정신과 선생님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이 온라인은 어떤 그 1대1에 대한 비대면 어떤 상담뿐만 아니라 1대 100, 뭐 심지어 1대 200까지 집단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접근 방법도 실제로 뭐 이렇게 직접 병원을 찾아가거나 그런 어떤 부담감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그 처음에 이제 남윤어리 부장님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해결책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원격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 보고 아 이런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최근에 강남구청에서 그 소아청소년 청소년들 특히 이제 이런 우울증이 이제 심각한 거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어떤 걸 했냐면 직접 그 학원가에 건물을 하나를 임대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그냥 무료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거기에 심리쌤 상담쌤들을 그쪽에 배치를 해놓고 무료로 직접 힘들면 그냥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일종의 찾아가는 서비스인 거죠. 이게 환자가 직접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오게끔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고요. 이런 좀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언론 쪽에서는 좀 이런 좀 소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해결책과 관련된 캠페인 이런 것도 하나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 시기가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시기를 그냥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이 제시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더 고통으로 아픔을 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 언론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그다음에 학계나 전문가들이 좀 총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지정 토론을 들어봤고요. 지금 사전 질문과 온라인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질문을 보니까요. 이 사전 질문 중에는 이미 발표하실 때 좀 이렇게 언급을 하신 내용도 있으시고 한데 제가 조금 추려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윤영 부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려야겠는데 사전 질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장애인의 현황 및 코로나 분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사전 질문이고요. 이 코로나 분류라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분류라는 게 이제 우울증보다는 약간 약한 정도의 그런 걸 뜻하는데 사실 외국에서는 코로나 분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고 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외국에는 팬데믹 퍼티그 이런 말을 좀 쓰더라고요. 팬데믹으로 인한 좀 피로 이런 말을 좀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하고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을 보면 이게 남윤영 선생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정신질환자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백신 접종이 있어서 정신질환자들에게 좀 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검토나 입법 움직임은 없는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뭐 코로나 분류나 현황 같은 거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백신 관련해서 좀 말씀 부탁합니다. 예, 그 질문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들에 있어서의 뭐 코로나 분류라는 현황은 조사되지는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울증의 치료에 관심사가 되고 전문가를 만나보도록 하는 그 비중이 전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는 좀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그 수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그 1분기 결과를 보면은 더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로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신장애인들의 현황은
제가 지금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신병원 시설 대응반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집단 발병과 지역사회 발병을 지금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서비스를 받는 접근성이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처럼 제한이 되고 차단이 되는 거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급할 때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백신은 현재 지금 저희 중수본에서 정신병원이나 또 정신요양시설 그리고 정신재활시설 중에 이제 이용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은 현재 다 백신 접종을 거의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90% 이상 현재 그 입원해 있거나 입소하신 분들은 전국에서 한 95%에서 한 7% 정도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이제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그 지역 사회에 계신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순위가 좀 낮고 그분들이 입원을 하면은 현재 저희 방침은 입원했을 때 해당 보건소에 이 확보되어 있는 여분의 백신을 가지고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해서 지금 최대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나라에서 그 보고한 논문을 보니까 정신장애인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또 코로나에 잘 걸리고 또 코로나에 잘 걸린다는 거는 약간 그 논란이 있더라고요. 보고에 따라서 네, 잘 걸린다는 경우도 있고 뭐 비슷하다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걸리면 중환으로 옮겨가는 율이 많더라. 그런 거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걸 그거는 확실히 발견도 늦고 그다음에 발견되고 나서 뭐 집단 감염도 되지만 전파 속도도 빠르지만 그 최초 감염자들이 중환으로 이완되는 게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피부로 느낄 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는 장기 입원 때문에 생기는 면역력저하도 있고 아직 그 외국에서도 여러 지금 논란이 있는 게 이게 과연 약물의 효과는 없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논란도 있고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이 결과적으로는 환자들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감염에 대한 취약성은 강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이영문 센터장님께 좀 사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정신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당연히 더 좋아지실 일은 당연히 없는데 그 실제로 입원을 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이 한 10군데 정도의 정신병원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방금 저 남영 부장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많이 돌아가셨고 한 20명 정도 이상 같아요. 20에서 25명 정도 저희 추산하고 있는데 1,800명 중에 사망하신 분들로 숫자로 따지면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입원을 장기가 아닌 적절한 입원을 했었으면은 굳이 사망을 안 하셨을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고 하시던 분들도 정신재활 시설이 혹은 정신보건센터들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됨으로써 거기에서 위급한 상황에 몰리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전국적으로 코로나 양성인 정신장애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역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00명이 넘는 분들을 지금까지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얼만큼 국가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설 기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번에 정신과 우리 한국의 정신병원들의 민낯을 본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1일부터 좀 더 적극적인 시설 기준을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거기에 적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는 더 많은 시설 기준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들이 아니라 감염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는 정신병원에 대한 기준을 국가의 표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거의 가장 기준점이 국립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야만 정장인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립센터 내에 그 감염병동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어떤 트라우마로 보고 그 모든 권역별로 이 국가적인 난제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트라우마 센터들도 권역별로 설치하는 문제가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거를 좀 더 통해서 당사자들의 삶을 개선시켜야 되겠고,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재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그룹이 그 정신장애를 포함한 장애인 그룹이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여성이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지만 가장 사회 초년생인 20대의 여성들이 더 많이 희생을 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장애인의 삶 속에서도 이제 직접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군들에 계신 분들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또 재입원을 하게 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삶이 더 악화되었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빠진 것을 현상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더 초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외로움 이야기 나오셨는데 그 점에서는 우리 당사자분들은 늘 외로우셨기 때문에 거꾸로 더 이상 외로울 게 없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고립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분들이 그래도 이 사회와 함께 연결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연결되고 또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매스컴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의 삶을 어떤 지나친 동정이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좀 편견 없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이 좀 지켜봐주고 그걸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였던 그런 장관 회의에 가서도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장소에서도 보면은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의 어떤 회의를 가봐도 다 스마트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스마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날로그마저도 개선이 안 되는 현상이 정신장애인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첨단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아날로그적인 삶을 그래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신건강 정책, 편견 없는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박한 선생님께 사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를 포함한 밀접 접촉자에 대한 대응 기피, 자책, 여러 가지 그런 걸 경험하는 걸 보는데 코로나19 환자를 대하는 바람직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감염 환자를 봤는데 굉장히 본인이 왕따 당하고 차별당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주위에서 그냥 이 병이 걸린 게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는 굉장히 또 안심을 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혹시 좀 한 말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굉장히 힘들죠. 확진자는 질병에 확진돼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겪었던 분인데도 자신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주변에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염되지 않았던 격리자들, 주변의 밀접 접촉자들도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합니다. 이게 혹시 사람들이 나를 꺼리거나 피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도움도 잘 청하지 못하고, 그래서 점점 더 정신 건강도 나빠지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이제 격리자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염전 모집이 안 될 정도입니다.
본인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혹시 내 신상 정보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 감염되지 않은 분들, 일반 국민들, 격리되지 않았던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혐오를 혐오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혐오, 편견, 배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증오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러면은 계속 코끼리 생각만 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집단을 혐오하지 마라고 하면은 그 집단을 혐오해야 되나라는 생각만 듭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은요, 건강하고 친사회적인 메시지를 양쪽으로 많이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혐오와 배제 그리고 편견들이 좀 영향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다양한 유언비어들, 뭐 심지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널리 퍼져가고 있는데 과학자들의 이야기, 의사들의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과학자는 실험실에서 실험하고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환자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정보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부 발표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야기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이게 국민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유튜브 같은데 나도는 수많은 음모론 또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 상당히 효과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물론 잘못된 이야기죠.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좋은 정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회를 좀 묶어낼 수 있을 때, 그럴 때 감염자들 그리고 격리자들도 자신의 상황을 주변에 오픈하고 커밍아웃 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내인 기피, 자책,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장대익 선생님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끝부분에 우리가 온라인 세계가 이렇게 되게 어쩌다 보니까 더 중요한 그 시기가 됐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기에 조금 자기 온라인 생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또 그 시민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언들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동안 그냥 생각 없이 들었던 그 여러 가지 방송들도 조금, 그러니까 좀 디지털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죠. 뭐 금방 끊을 수는 없지만 지금 점점 더 이 세계에 몰입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자각을 하고 조금 더 뭐 그 시간에 다른 외부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하고 더 시간을 보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우리 시간이 남다고 책은 안 보고 우리 유튜브 보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디지털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거고 자기 성향이 갇히는 거니까 그런 어떤 디지털 다이어트를 시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진환 기자님 언론인 입장에서 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생명을 살리는 닥터헬기 소음 민원으로 날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닥터헬기 소음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다라는 어떤 인식 캠페인을 했고 생명사랑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소중한 경험을 좀 토대로 해서 좀 이제 청소년들 어떤 코로나 블루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제 어떤 캠페인을 좀 찾아보고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일들은 한 언론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각계 어떤 관계자분들, 특히 이제 정신과 관련된 많은 분들, 그다음 부모와 자식, 이런 여러 분들이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힘을 모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세 분의 발제자와 세 분의 토론자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